1974년 8월 15일 서울 국립극장.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광복절 기념식을 위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가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온 국민이 사랑하는 퍼스트레이디 유경수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팡! 단 한 발의 총성이 극장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연단 위에 박정희 대통령은 몸을 숙였고 경호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영부인이 맞았다. 유경수 여사는 그날 저녁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공식 수사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범인은 제1교포 문세광으로 지목됐고 그는 체포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건은 종결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언론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슬픔에 잠겼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50년이 지난 2024년, 서울의 한 탐사보도 전문기자에게 낡은 봉투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손으로 쓴 판 메모대, 그리고 극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 묶음이 들어있었습니다. 메모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총알의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 알려졌다. 그날 진짜 표적은 대통령이 아니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유경수를 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왜 그녀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50년 동안 봉인됐던 그 진실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세광이 박정희를 암살하려다 실패해서 유경수가 희생됐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모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뉴스도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공식적인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면요? 범죄수사학을 전공한 전직 국가정보원 요원 출신의 한 인물이 익명을 조건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사건 관련 내부 보고서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총알의 궤적은 처음부터 설명이 안 됩니다. 문세광의 위치, 총구의 각도,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맞은 부위를 종합하면 어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증언만이 아닙니다. 2019년 독립법의학 연구팀이 당시 공개된 자료들을 재분석한 결과 총알의 입사각과 문세광이 서 있던 위치 사이에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팀의 보고서는 학술지에 게재됐지만 주류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이야기를 묻으려 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유경수 여사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입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철권 통치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반독재 운동이 거세졌고 정치범들이 감옥에 넘쳐났습니다. 이 시기에 유경수 여사는 남편 몰래 혹은 남편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범 가족들을 만나고 석방청원에 서명하고 야당 인사들과 비공개 접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 그녀를 불안 요소로 보는 시선이 있었다는 증언이 복수의 전직 관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단순한 암살 시도의 유탄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녀가 표적이었을 수 있다는 가설이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3명의 전혀 다른 제보자들이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동일한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 수사 기록에 등장한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이 영상에서 처음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날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1974년 8월 15일 이전으로. 유경수. 이 이름을 들으면 많은 한국인들은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대통령의 아내라는 타이틀 너머의 그녀를요. 1925년 충청북도 옥천에서 태어난 유경수는 유복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역 유지였고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의지가 강한 아이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청년기를 보냈고 1950년 군인이었던 박정희와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박정희는 세상이 주목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남편이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 유경수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내조형 퍼스트레이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청와대라는 권력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녀가 특히 힘을 쏟은 분야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소외계층 지원. 그녀는 직접 전국 농촌과 빈민촌을 방문하며 주민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당시 수행원들은 증언합니다.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설립했고 사재를 털어 학교를 지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편지가 청와대로 쏟아졌는데 수신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영부인이었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정치범 문제에 관여했습니다. 유신 체제하에서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투옥됐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울부짖었고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경수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비공개 경로를 통해 정치범 가족들을 만났고 일부 석방을 위해 남편에게 직접 청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직 야당 의원의 아들로 아버지가 1972년 투옥됐다는 한 노인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썼는데 몇 달 후 갑자기 아버지가 풀려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유경수 여사가 직접 챙기셨다더군요. 그때 우리 가족한테 그분은 그냥 은인이었습니다. 이런 행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독자적인 정치 네트워크 구축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그녀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를. 이 감시 기록들이 바로 그 극비 문서 봉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1974년 초 유경수 여사의 측근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청와대에서 쫓겨났습니다. 공식 이유는 개인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이 남긴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영부인을 더 이상 모실 수 없게 됐다. 위에서 압력이 왔다. 무섭다. 누가 그 압력을 넣었을까요? 8월 15일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반년이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 안에서 방아쇠를 당긴 손. 그 손의 주인은 문세광이었습니다. 22살, 제일교포 2세, 오사카 출신.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는 조총련, 즉 제1본 조선인 총련합회와 연계된 인물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세광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 깔끔한 서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세광은 1952년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1교포 사회에서 그는 눈에 띄는 운동가도 열성적인 조총련 활동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고 특별할 것 없는 청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범한 청년이 어떻게 갑자기 대통령 암살을 결심하게 됐을까요?
공식 수사 기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세광은 1974년 초 조총련 계열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사상적으로 급진화됐고 박정희를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에 스스로 도달했다고요. 그러나 당시 그를 알았던 지인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변했어요.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조종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때도 들었어요. 더 이상한 것은 총기 입술 경로입니다. 문세광이 사용한 권총은 일본 오사카 경찰서에서 훔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총을 훔친다는 것, 그것도 일개 청년이 혼자서.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일본 수사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끝내 내놓지 못했습니다. 총기가 문세광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최소 3명의 중간 인물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오사카의 제1교포 사업가로 1975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한국계 일본인 무역업자로 1976년 돌연 잠적했고 지금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당시 주일 한국 대사관 소속 직원이었던 인물인데 그는 사건 직후 본국으로 소환됐고 이후 국가정보기관 산하 조직에 흡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인물의 이름은 이 영상 말미에 공개됩니다. 문세광은 체포 직후 자백했습니다. 나는 박정희를 죽이려 했다. 유경수는 내 의도가 아니었다. 이 진술은 공식 재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즉, 그 스스로도 유경수는 표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총알은 어디서 왔을까요? 문세광의 총에서 나온 총알이 정말로 유경수 여사를 관통했을까요? 재판은 전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변호인 접견 시간은 극도로 제한됐고 공판은 비공개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문세광은 사형 선고를 받고 1974년 11월 20일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97일 만이었습니다. 97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빠른 사형 집행 중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그가 살아서 더 많은 것을 말하기 전에 입을 막아야 했던 누군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장에서는 잠시 감정을 내려놓고 숫자와 물리학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총알의 움직임에 있기 때문입니다. 1974년 8월 15일 오전 10시 23분 문세광은 국립극장 3층 관객석에서 권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의 위치는 무대 정면에서 약간 왼쪽, 높이는 무대 바닥으로부터 약 8m 위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연단 중앙에 서 있었고 유경수 여사는 연단 왼편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문세광의 총알은 박정희를 겨냥했지만 빗나가 유경수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2019년 서울과학수사연구원 출신의 전직연구원 김모 씨는 독립적으로 탄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당시 CCTV 영상, 법정 사진, 그리고 공개된 부검 기록을 토대로 총알의 입사각을 역산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세광이 있던 위치에서 발사된 총알이 그 각도로 유경수 여사에게 명중하려면 총알이 공중에서 방향을 꺾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유경수 여사를 관통한 총알의 궤적은 무대 오른쪽, 즉 문세광과 정반대 방향에서 날아온 것과 일치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날 국립극장 안에는 2명의 총격자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 분석에는 반론도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공식 입장에서 기존 결론을 뒤집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모 씨의 보고서를 검토한 외국의 법의학 전문가 2명은 분석 방법론은 타당하며 이 의문점은 공식 재조사를 통해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무대 오른쪽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행사 당일 국립극장의 경호 배치도가 남아 있습니다.
무대 오른쪽 측면 통로, 그 위치에는 2명의 경호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이름은 이미 이 영상 앞부분에서 언급된 인물과 연결됩니다. 바로 1976년 갑작스럽게 사망한 전직 경호요원입니다. 그의 사망 진단서에는 심장마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향년 31세였습니다. 31세의 심장마비. 건강기록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청년이 당시 그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독자적인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3차례 관련 기관에 민원을 넣었고 3번 모두 사건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4번째, 민원을 준비하던 중 그녀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녀는 모든 조사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아무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총알 하나가 만들어낸 파문은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도 공식적으로 이 사건은 해결된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문세광 한 사람으로 기결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유경수 여사가 쓰러진 그날 저녁, 청와대는 겉으로는 비통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직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현재 80대인 한 노인이 이 영상 제작팀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당시를 증언했습니다. 그는 익명을 요청했고 우리는 그를 K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날 밤 청와대에서 2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슬픔에 잠긴 사람들, 또 하나는 뭔가를 정리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리가 무엇인지 저는 당시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조금씩 알게 됐죠. K씨가 말하는 정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유경수 여사가 쓰러지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그녀의 개인 서류와 일정 기록을 수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공식 명분은 국가기밀보호였습니다. 하지만 K씨는 말합니다. 영부인의 개인 편지 묶음까지 가져갔습니다. 그게 무슨 국가기밀입니까? 그 편지들 중 일부는 야당 인사들과 주고받은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정치범 가족들이 보낸 탄원서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K씨에 따르면 각하도 몰랐을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즉,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알리지 않고 독자적인 정치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 안에서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권력의 균열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1974년 봄, 중앙정보부 내부에서 유경수 여사와 관련된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알 수 없지만 내용의 일부를 본 인물에 따르면 영부인을 외부 접촉이 체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문서였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직접 보고됐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이후락이었습니다. 이후락. 이 이름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이름입니다. 그는 1970년대 초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다음으로 권력이 강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남북 비밀 접촉을 주도했고 7.4 남북공동성명을 이끈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반체제 인사 탄압의 핵심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후락은 암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한 달 전인 1974년 7월에 중앙정보부장직에서 전격 해임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가 매우 건강해 보였다고 증언합니다. 해임 직후 이후락은 자신의 측근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희는 모른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유경수 여사가 쓰러졌습니다. 이후락은 2009년 사망했습니다. 그는 끝내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망하기 직전 그의 주치의에게 몇 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주치의는 그 내용을 봉투에 담아 공증사무소에 맡겼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40년 이전에는 개봉하지 마시오. 2040년. 아직 14년이 남았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 팀은 17명의 관련자를 접촉했고 그중 9명이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3명은 연락 자체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5명이 조건부로 증언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5명 중 서로 전혀 연관이 없는 3명이 완전히 독립적인 상황에서 동일한 인물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제보자는 전직 중앙정보부 하급요원이었던 70대 남성입니다. 우리는 그를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1974년 당시 서울 시내 감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의 업무 중 하나는 유경수 여사의 외부 접촉 인사들을 미행하고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매주 연부인이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로 전화했는지. 그 보고서는 부장한테 가는 게 아니었어요. 직접 올라가십니다. 그 사람한테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A씨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대신 직책을 말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내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식 직함은 없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보자는 전혀 다른 경로에서 나왔습니다. 1974년 당시 국립극장 행사를 준비했던 문화부 소속 하급 공무원의 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딸에게 일기장을 남겼습니다. 일기장에는 행사 전날 밤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호 배치가 갑자기 바뀌었다. 누군가 지시를 내렸다. 무대 오른쪽 통로의 경호원 2명이 교체됐다. 교체를 지시한 사람은 평소 이런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이상하다. 내일 행사가 걱정된다. 이 일기의 다음 장은 찢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제보자는 가장 충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일본 교토에 거주하는 제1교포 이세 노인으로 1970년대 초 조총련과 주변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그는 문세광을 직접 알았습니다. 문세광이 이를 저지르기 석 달 전쯤 그의 주변에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국말을 잘했는데 일본어도 완벽했습니다. 문세광한테 돈을 줬고 거처를 마련해줬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 주입했습니다.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사람 얼굴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신문에서, 청와대 관련 사진, 어딘가에서. 새 제보자가 묘사한 인물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남성. 공식 직함이 없지만 경호 조직 내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인물. 1974년 이후 공식 기록에서 사라진 사람. 우리는 이 특징에 부합하는 인물을 3명으로 좁혔습니다. 그중 2명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1명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3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4번째 연락을 시도했을 때 그의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연락을 끊어주세요. 아버지가 많이 무서워하십니다. 무서워한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무서워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이 사건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 사건의 핵심 무대였습니다. 문세광은 일본에서 왔습니다. 총기는 일본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박정희는 일본의 무기는 없이 이 사건이 가능했겠느냐고 격노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극도로 악화됐고 주한 일본 대사가 소환되는 외교 위기로 번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전혀 다른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일 외교 채널에 관여했던 전직 외무부 관리 출신의 Y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일본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비공개 채널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정리하자는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양국 모두 이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일본이 진상규명을 꺼렸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일본 경찰의 총기 관리 부실이 국제적으로 망신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데, 조총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애매한 태도가 공론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조총련은 1955년에 설립된 제1친북 조선인 단체입니다. 냉전 시기 일본 정부는 조총련을 완전히 해산시키지도 완전히 허용하지도 않는 미묘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북일 간의 비공식 채널을 살려두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문세광 사건이 조총련의 조직적 개입으로 확대 해석된다면 일본 정부는 심각한 국내외 압박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국은 암묵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문세광 한 명의 단독 범행으로 마무리하자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미국입니다. 1974년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의 내부 전문이 수십 년 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일부 공개됐습니다. 그 전문 중 하나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한국 내부 정치와 관련된 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 그러나 현 시점에서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공개적 의문 제기는 적절하지 않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지만 박정희 정권을 흔들 생각은 없다. 냉전의 논리가 진실보다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었고 박정희 체제는 반공의 보루였습니다. 그 체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미국은 눈을 감기로 선택했습니다. 세 나라가 각자의 이유로 침묵하기로 한 순간 유경수 여사의 죽음은 역사에 봉인된 페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는 50년 동안 아무도 열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지금까지는. 2023년 3월, 서울행정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유족 측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1974년 사건 관련 문서의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최종적으로 214페이지가 공개됐습니다. 원본 문서는 32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국가 안보를 이유로 봉인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214페이지 안에 있었습니다. 공개된 문서 중 하나는 1974년 7월 29일자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사건 발생 17일 전의 문서입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검게 지워져 있었지만 본문 중 일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대상의 외부 네트워크가 예상보다 광범위하며 현 체제의 안정성에 직접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8월 이전 처리 방안 검토 요망. 대상 8월 이전 처리. 이 보고서를 처음 입수해 분석한 역사학자 박모 교수는 우리와의 인터뷰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문서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점과 맥락을 고려하면 이것이 유경수 여사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서. 이것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행사 당일인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 경호 배치와 관련된 내부 메모였습니다. 메모에는 경호원 배치 변경 사항이 기록돼 있었고 그 변경을 승인한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명란의 이름 부분이 칼로 도려매진 것처럼 잘려 있었습니다. 종이 자체가 잘린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이름을 물리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디지털 편집이 아니라 가위나 칼로. 마치
애초에 그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독립문서보존소의 문서감식 전문가는 이 메모를 분석한 결과 잘린 부분의 종이 섬유 패턴과 변색 정도로 볼 때 원본 문서 생성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즉 1980년대 이후에 절단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소견을 냈습니다. 1980년대. 박정희는 1979년에 사망했습니다. 누군가 박정희 사후에도 그 이름을 지우기 위해 문서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아있는 증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마지막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중부지방의 한 소도시에 살고 있는 84세 노인입니다. 1974년 당시 그는 청와대 경호실 소속으로 행사 당일 국립극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해 외부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팀이 그를 찾아낸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그의 조카가 우리 유튜브 채널 댓글에 익명으로 남긴 한 줄의 메시지 덕분이었습니다. 삼촌이 그날 거기 있었습니다. 삼촌은 평생 악몽을 꿉니다. 우리는 3차례 그를 방문했습니다. 처음 2번은 문전박대였습니다. 3번째 방문에서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말했습니다. 그의 증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총성이 울린 직후 저는 무대 오른쪽 방향에서 뭔가 번쩍이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엔 카메라 플래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위치에는 촬영구역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동료한테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 동료가 이렇게 말했어요. 못 본 거야, 알겠어? 넌 아무것도 못 본 거야. 못 본 거야. 이 4글자가 50년 동안 진실을 눌러왔습니다. 마지막 증인은 인터뷰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 극장 안에서 총은 한 곳에서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쓰러진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는 아침부터 조용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도 없이, 취재진도 없이. 그들은 유경수 여사의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오래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1970년대 투옥됐다가 그녀의 도움으로 풀려난 정치범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개의 챕터를 통해 밝히려 한 것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식 문서를, 탄도 분석을, 살아있는 증인을, 그리고 50년 동안 봉인됐던 기록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첫째, 문세광의 총알이 유경수 여사에게 닿았다는 공식 결론은 물리적으로 심각한 의문점을 안고 있습니다. 복수의 독립법의학 전문가들이 이 의문을 제기했으며 공식 재수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행사 당일 경호 배치가 변경됐다는 문서가 존재합니다. 그 변경을 승인한 인물의 이름은 물리적으로 제거됐습니다. 1980년대 박정희 사후에. 셋째, 사건 17일 전 작성된 내부 보고서에는 8월 이전 처리 방안 검토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이 보고서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당일 현장에 있었던 마지막 증인은 무대 오른쪽에서 발화 성광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상관으로부터 아무것도 못 본 것으로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한국, 일본, 미국, 세 나라 모두 각자의 이유로 진상규명보다 봉인을 선택했습니다. 냉전의 논리가 한 여성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보다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최종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50년 동안 진실을 지운 사람들의 성공입니다. 문서는 잘렸고, 증인들은 침묵했고, 기록은 봉인됐습니다. 살아있는 마지막 증인들은 이제 80대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기억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2040년이 있습니다. 이 후락의 유언이 담긴 봉투. 공증사무소 금고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잠들어 있는 그 봉투. 거기에는 어쩌면 모든 것이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유경수 여사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아내였지만 권력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독재가 가장 강고하던 시절, 그녀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카메라 없는 곳에서 가난한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됐습니다. 역사는 총을 쏜 손보다 그 총을 허용한 구조를 더 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국립극장의 그 총성은 1974년 8월 15일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메아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봉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봉인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